제3편 태동기. 나는 침묵 속에 살았다. 만주라는 낯선 땅, 돈과 권력이 오가는 살풍경한 세상 속에서 최서희라는 여자는 점차 사라지고 김씨 부인이라는 단단한 가면만이 남았다. 이 가면은 내 영혼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였지만 동시에 나를 가장 고독하게 만드는 감옥이기도 했다. 고백. 그것은 나에게 가장 위험한 단어였다. 나는 내 주위의 누구에게도, 심지어 길상에게도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내가 감추어야 했던 진실은 너무나 많았다. 나의 부가 쌓이는 과정의 잔혹함, 내가 손을 잡아야 했던 이들의 더러운 배경,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나의 모든 행동이 복수와 독립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불꽃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 어느 날 밤 길상이 나의 차가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잠시나마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평사리 시절의 순수함을 담고 있었고 그것은 내가 완전히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유일한 증거였다. 나는 그에게 울면서 고백하고 싶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사랑했던 서희가 아니에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고 때로는 파괴해야만 하는 괴물이 되었어요. 하지만 나는 침묵했다. 나의 고백은 길상을 무너뜨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화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나는 상인이자 투사의 눈으로 세상을 계산했다. 우리의 길은 이제 너무나 멀리 벌어져 있었다. 나의 고백은 그에게 짐이 될 뿐 구원이 될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나의 더러운 현실에 오염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가 순수함을 지켜야만 우리의 아이들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희망이라도 남아있을 터였다. 결국 나는 또 하나의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나의 모든 냉정함은 아이들의 미래와 가문의 복권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었다. 나는 길상에게 가장 안전하고 모호한 이유만을 보여주었고 가장 잔인하고 냉혹한 본 모습은 깊은 심연 속에 감추었다. 나의 고백은 영원히 나의 내면에 갇혀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되었다. 나는 이 고독한 길을 혼자 걸어야 했다. 나에게 고백은 치유가 아니라 파멸의 시작이었으므로 만주에서의 제삿날은 평사리에서의 그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차려놓은 상은 화려했고 음식은 풍성했지만 그 모든 것은 차갑고 건조했다. 평사리에서 제삿날은 이웃들의 온기와 위로 그리고 가문이 역사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지만 이곳 만주에서는 오직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몇몇의 조직원들만이 참여하는 비밀스러운 의식이었다. 나는 가장으로서 엄숙하게 절을 올렸다. 나의 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일찍 떠난 어머니. 그들의 넋 앞에서 나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정당한지 자문했다. 나는 그들의 땅과 존엄을 되찾기 위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그들의 정신을 배반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정의로운 선비였고 할머니는 인자한 어른이었다. 하지만 나는 정의 대신 돈을, 인자함 대신 냉혹함을 선택했다. 제사가 끝난 후 길상은 말없이 향을 피웠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고 나는 그 슬픔이 나를 향한 원망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과거와 나의 뿌리를 보았다. 나는 만주에서 거대한 성을 쌓았지만 나의 영혼은 여전히 평사리 최참판 댁의 흙 속에 묻혀 있었다. 제삿날 밤은 늘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과거에 순수했던 최서희가 나를 찾아와 끊임없이 질책하는 듯 했다. 너는 왜 그렇게 변했느냐? 너는 너의 뿌리를 잊었느냐? 나는 그 목소리를 필사적으로 억눌러야 했다. 나는 변했지만 그 변함이 곧 생존이었고 그 생존이 곧 나의 숙명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저는 돌아갈 것입니다. 반드시 그 땅을 되찾아 이 재상을 다시 평사리 집에서 차릴 것입니다. 나는 속으로 맹세했다. 내가 이 고독하고 위험한 길을 걷는 것은 결국 가문의 명예, 그리고 잃어버린 조선의 땅을 되찾기 위함이라고. 제삿날은 나에게 과거의 영광을 상기시키고 현재의 냉혹한 투쟁을 정당화하는 의무의 날이었다. 나는 다시 김씨 부인의 가면을 쓰고 이 모든 감정을 뒤로한 채 내일의 전장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다. 만주 봉천에서 상해까지, 그리고 다시 만주의 거점 도시로 돌아오는 긴 여정은 나를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내가 쌓아올린 거대한 힘을 확인시켜 주었다. 상해의 독립운동가들에게 거액의 군자금을 전달하고 봉천의 일본인들과 치열한 사업 거래를 성공시키고 돌아온 날, 나는 나의 거처에서 잠시 동안의 평화를 느꼈다. 돌아와서, 이 두 단어는 나에게는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투쟁의 성공과 잠시 동안의 재충전을 의미했다. 나는 만주의 독립운동 조직 계명회의 거대한 자금줄이었고 동시에 조선의 경제권을 뒤흔드는 거대한 상인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고 두려워했지만 나의 내면은 언제나 공허했다. 나를 맞이한 길상은 나의 지친 기색을 알아차리고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당신이 없는 동안 아이들이 당신을 그리워했소. 그의 말에 나는 잠시 모든 긴장을 풀고 어머니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따뜻한 어머니이기 전에 이 거대한 조직의 수장이었기 때문이다.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았다. 나의 눈은 즉시 만주와 조선을 연결하는 복잡한 자금 루트와 인원 배치도에 고정되었다. 어떤 돈은 독립운동가에게 흘러가고 어떤 돈은 친일파들의 탐욕을 자극하는 미끼가 되어야 했다. 이 모든 계산은 오직 나의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졌다.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나의 힘은 절대적이었고 그 힘은 나를 더욱더 고립시켰다. 나는 내가 만주에 돌아올 때마다 느끼는 이 낯선 감정을 외면하려 했다. 그것은 성공의 쾌감도 고향에 대한 향수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잃어버린 인간성에 대한 애도였다. 돌아와서 나는 다시 김씨 부인이라는 철갑을 두르고 나의 주변 사람들과 나 자신을 완벽하게 분리시켜야 했다. 이 길고 위험한 여정에서 나는 돌아올 곳이 있었지만 정작 돌아갈 나는 없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의 세상은 잠시 멈추었다. 젊은 조직원 중 한 명이 자살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그의 이름은 박 씨였고 그는 나의 명령에 따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임무의 실패, 그리고 뒤따르는 일제의 추격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결국 그는 모든 비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는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다. 조직원들 앞에서 나는 냉철하고 단호해야 했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다. 그의 희생은 우리 모두의 교훈이 될 것이다. 나는 그의 희생을 독립운동의 거룩한 서사로 둔갑시켰지만 나의 내면은 뜨거운 용광로처럼 들끓었다. 그의 자살은 나의 계획이 낳은 피의 대가였다. 나는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지 않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따뜻한 인간적인 위로도 건네지 않았다. 나는 오직 목표만을 강조했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자에게는 냉혹한 결과를 안겨주었다. 그의 죽음은 나에게 경고였다. 내가 걷는 이 길은 언제든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잔인한 진실. 길상은 이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그는 나의 방식에 대해 침묵의 비난을 보냈고 그의 침묵은 나의 심장을 갈라놓는 칼과 같았다.
우리가 하려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왜 우리의 방식으로 인해 생명이 죽어야 하는 것이오? 나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나는 밤새도록 서류를 검토했다. 박 씨의 죽음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의 임무를 다른 사람에게 신속하게 맡기는 일. 나의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나는 다시 차가운 계산기로 변했다. 나는 그의 죽음을 잊지 않으려 했다. 그의 자살은 나에게 인간적인 최서희가 이 냉혹한 투쟁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핏빛 표식이었다. 나는 그 피 위에서 나의 거대한 계획을 굳건히 세워야만 했다. 이 긴 여정은 피를 요구했고 나는 그 피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더 잔혹한 사람이 되어야 했다. 나의 아들 석이. 그는 길상과 환의 따뜻함, 그리고 나의 강인함이 뒤섞인 아이였다. 쌍둥이 영과 양현이가 이념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며 사춘기를 보내는 동안 석이는 만주의 거친 땅에서 자신의 청춘을 꽃피우고 있었다. 나는 석이를 바라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그를 평범한 소년으로 키우지 못했다. 그의 청춘은 독립운동 자금의 운반, 조직원들과의 접선, 그리고 일제의 감시를 피하는 긴장감 속에서 보내지고 있었다. 그는 나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내가 짊어진 짐의 무게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석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행동은 언제나 신중하고 용감했다. 그는 나의 명령을 따랐지만 그 이면의 의미를 꿰뚫어 보려 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어린 시절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최서희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래서 나는 더욱 그를 보호하려 했다. 석이야, 너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도 좋다. 너의 청춘을 여기에 낭비하지 마라. 내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을 때 석이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조선입니다. 저의 청춘은 어머니의 짐을 나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의 대답은 나를 무너뜨렸다. 나의 이기적인 목표가 결국 나의 아이들의 청춘까지 희생시키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삶에 죄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헌신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의 헌신이야말로 이 위험한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는 나의 마지막 지지대였기 때문이다. 나는 석이의 청춘이 덧없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의 교육과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그가 단순히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지식인이 되기를 바랐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밝았고 나는 그 빛을 보호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쳐야 했다. 석이의 청춘은 나의 가장 큰 희망이자 가장 아픈 죄책감이었다. 만주 벌판에서 내가 이룬 것은 단순한 자본의 축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인간의 흐름, 즉 군중 심리를 통제하는 기술이었다. 나는 수많은 노동자, 소작인, 심지어 독립운동가의 감정을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움직여야 했다. 그들은 돈과 이상 혹은 생존이라는 각기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한 방향으로 이끄는 선장이 되어야 했다. 군중 심리는 양날의 검이다. 통제하면 엄청난 힘이 되어 나의 계획을 밀고 나가지만 한번 통제를 잃으면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는 재앙이 된다. 나는 늘 조직원들에게 희망과 절망의 경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려 노력했다. 희망만을 주면 나태해지고 절망만을 주면 무너져 내린다. 나는 그들에게 당신의 고통은 정당하고 이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을 움직이는 나의 방식은 때로 너무나 비인간적이었다.
나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욕심, 그리고 애국심을 계산의 도구로 사용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을 보여주며 충성을 유도했고, 누군가에게는 절망적인 현실을 상기시키며 복종을 강요했다. 나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수백 명의 생계와 조직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그들의 눈빛을 읽을 때마다 나는 내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거대한 기계의 부품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길상은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괴로워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소. 사람들의 영혼까지 지배하려 드는 것 같소. 그의 말은 정당했다. 하지만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조선의 독립이라는 거대한 목표 앞에서 개인의 감정이나 인간적인 교리는 사치였다. 군중을 이끌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철저한 규율이 필요했다.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 모든 거대한 성은 모래처럼 무너질 터였다. 나는 외톨이가 되어야만 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가장 고독한 존재가 바로 나, 최서희였다. 군중 심리의 파도를 타는 것은 곧 나의 인간성을 희생하는 일이었다. 그날의 기억은 만주의 뜨거운 모래처럼 내 심장에 영원히 각인되었다. 군자금 수송 작전이 진행되던 중 우리는 일제 관동군의 불시 검문에 걸렸다. 드넓은 모래 벌판, 숨을 곳조차 없는 황량함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트럭 밑에는 겉으로는 평범한 곡물 자루였으나 안에는 조선 독립의 씨앗인 거액의 자금이 숨겨져 있었다. 일본군 장교는 느릿느릿 트럭 주위를 돌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나는 그 순간 나의 삶 전체를 통틀어 가장 차갑고 완벽한 가면을 써야 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나의 눈빛은 평온했고 나의 입술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는 김씨 부인이었다. 만주의 실세이자 그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상인이었다. 이런 더운 날에 곡물 검사는 웬일이시오? 행정상 착오라도 있었던 모양이군. 곧 하얼빈으로 돌아가야 하니 시간을 지체할 수 없소. 나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위압적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돈으로 매수한 서류를 보이며 그들의 탐욕과 공포를 동시에 자극했다. 그들은 나의 서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나의 압도적인 기세와 그 배후에 깔린 거대한 자본의 힘을 두려워한 것이다. 긴 침묵 끝에 그 장교는 고개를 숙였다. 실례했습니다, 김 부인. 그의 이 한마디에 나의 모든 피가 다시 흐르는 듯했다. 트럭이 모래를 박차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독립운동은 총칼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의 떨림을 숨기는 냉정한 연기와 재정적 힘으로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 뜨거운 모래 위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인간적인 감정은 모조리 증발해버리고 오직 목표만이 남은 단단한 돌덩이가 되었다. 그날의 태양은 나에게 무서운 교훈을 주었다. 사막의 모래처럼 나의 삶 역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것이었다. 나는 길상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겪은 이 극한의 고독과 공포를 이해할 필요도 짊어질 필요도 없었다. 이 모든 위험은 나, 최서희의 몫이어야 했다. 환 나의 아들. 세상을 떠난 지 오래지만 그의 죽음은 나의 현재이자 미래이다. 내가 이 모든 냉정함과 광기를 유지하는 유일한 근거. 그 사건은 나의 인생을 두 동강 냈고 그 이후에 나는 그저 그림자일 뿐이다. 환의 죽음은 일제에 협조하는 친일파를 처단하려던 독립운동 조직의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발생했다. 나의 자금과 정보가 얽혀 있었고 환은 의도치 않게 그 비극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다.
나는 그를 지키지 못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가장 소중한 나의 아이를 놓쳤다. 그 죄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길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울부짖었고 나를 향해 침묵의 비난을 퍼부었다. 당신의 욕망이, 이 모든 것이. 그의 눈빛은 내가 범한 죄를 영원히 잊지 못하게 할 만큼 잔혹했다. 나는 길상의 슬픔을 감싸줄 자격이 없었다. 나는 그저 차가운 돌처럼 굳어버렸다. 내가 울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내가 약해지면 환의 죽음은 단지 한 어머니의 사사로운 불행으로 전락할 뿐이었다. 나는 환의 죽음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잔인한 선택은 나 자신에게 내린 사형 선고와 같았다. 나는 조직원들에게 환의 죽음을 비밀에 붙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죽음을 독립운동의 신성한 희생으로 포장했다. 우리가 이 투쟁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아이들까지 희생되는 이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나의 이 연설은 조직원들의 분노와 결의를 폭발시켰다. 그들의 눈물은 나의 죄책감을 씻어주지는 못했지만 나의 계획에 새로운 추진력을 부여했다. 나는 나의 아들을 잃은 슬픔을 조선 독립이라는 거대한 이상 속에 파묻어 버렸다. 매일 밤 환의 작은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것은 헛되지 않다. 너는 반드시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환의 죽음은 나에게 영원한 채찍이 되었다. 내가 이 길을 멈추는 순간 나의 아들은 가장 비참한 희생자가 되는 것이었다. 나는 살아야 했다. 환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그렇게 나의 태동기는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환의 죽음이 나를 파괴했다면 쌍둥이 연과 막내 양현이의 사춘기는 나를 천천히 고통스럽게 짓눌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의 품 안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 그리고 부모의 삶에 대한 의문이 가득 차 있었다. 특히 연은 아버지를 닮아 내성적이지만 그 속은 뜨거운 혁명가였다. 그는 만주에서 벌어지는 독립운동과 노동자들의 현실에 깊이 공감하며 나의 거대한 사업 배후에 있는 비밀을 알고 싶어 했다. 그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대신 그의 질문은 늘 날카로운 비유와 은유로 포장되어 나에게 날아왔다. 어머니, 진정으로 정의로운 불안 존재할 수 있나요? 남의 고통 위에서 쌓은 분은 결국 피를 흘리게 되지 않나요? 나는 그의 순수한 질문 앞에서 나의 모든 방패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진실은 너무 위험했고 거짓말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을 터였다. 나는 그저 세상은 복잡하고 너희들이 아직 이해하기에는 너무 큰 짐이다라는 무책임한 대답만 반복했다. 양현이는 더 감성적이고 여렸다. 그는 엄마와 아빠가 왜 다른 부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는지, 왜 늘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울면서 물었다. 나는 그를 안아줄 수도 없었다. 나의 손은 너무 많은 피와 돈을 만져서 차가웠다.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물질적인 풍요뿐이었다. 나는 그들의 성장이 두려웠다. 그들의 순수함이 나의 추악한 현실에 의해 오염될까봐, 혹은 그들이 나의 길을 따라 위험에 뛰어들까봐. 나는 그들의 사춘기 상처를 나의 삶이 낳은 대가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지만 결국 그들의 영혼에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 이 먼 긴 여로를 걷는 동안 나는 그들이 평범한 기쁨과 슬픔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환의 죽음 이후 나는 계명회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 감정적인 동요나 개인적인 희생에 대한 연민은 사치였다.
계명에는 나의 냉철한 두뇌이자 심장이었다. 나는 이 조직을 통해 자금을 분배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젊은 인재들을 육성했다. 조직원들은 나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완벽한 사업 능력에 복종했지만 내부에는 늘 이념적인 갈등이 존재했다. 젊은 이상주의자들은 당장 무장투쟁을 주장했고 노련한 실용주의자들은 자본과 교육을 통한 장기적인 안목을 강조했다. 나는 그 양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줄타기를 해야 했다. 나의 입장은 명확했다. 감정적인 투쟁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철저한 준비와 자금력을 바탕으로 싸워야 한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진정한 목표를 숨겼다. 내가 모으는 이 거대한 부가 궁극적으로는 무장 독립운동을 위한 기반 자본임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대부분은 내가 조선의 경제권을 되찾아오려는 사업가로만 알고 있었다. 이 이중적인 가면은 조직 내부의 배신을 막는 방패였지만 나를 더욱 고독하게 만드는 벽이기도 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나를 존경하고 따르던 젊은 조직원들이 나의 냉정한 결정에 상처를 입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나는 때로 그들의 비합리적인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했고, 때로는 그들의 순수한 열정을 나의 계획 아래 희생시켜야 했다. 그들의 실망과 좌절이 나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나는 흔들릴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어머니이자 사령관이었다. 계명에는 나에게 끝없는 책임감과 고독을 안겨주는 굴레였다. 나는 이 조직을 통해 희망을 보았지만 그 희망의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인간적인 온기를 바쳐야 했다. 길상이 없는 이 조직의 중심에서 나는 철의 여인으로 서 있어야 했다. 나의 이긴 여론은 오직 계명회가 밝혀줄 새벽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뿐이었다.